자, 이제 균형의 결정, 변동 등에 관한 주제 보겠습니다. 전통적인 문제 하나 구성이 되어 있죠. 그래서 균형점이라고 하는 것은 수요와 공급이 만나는 점을 이름하여 균형점이라고 부르게 된다. 그래서 자, 일단 시장 공급량 3P라고 주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수요 공급 함수 3P라고 주어져 있고요. 수요 함수가 1200-P에서 1600-P로 변화했다 해서 이때 균형 가격의 변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좀 간단한 문제죠. 그래서 자, 수요 먼저 1200-P 하고요. 그 다음에 공급이 같아지는 지점 3P가 같아지는 지점이 바로 균형 가격이고 균형 거래량이 되게 된다. 그래서 자, 그럼 정리하면 4P는 얼마가 된다? 1200, P는 바로 300 해서 첫 번째 균형 가격은 300이 되게 된다. 그 다음 문제에서는 균형 거래량을 물어보게 될 텐데 가격을 넣어주게 되면 균형 거래량이라고 하는 3P에 해당이 되기 때문에 뭐 여기다 넣어도 상관없는데 어느 쪽이 됐든 3P니까 900이라고 하는 것이 균형 거래량이 된다. 이게 첫 번째 균형점이 되게 된다. 자, 1600-P라고 하는 것은 3P 이렇게 가져해서 공급 함수는 변화가 없고 수요 함수가 1600-P이기 때문에 해서 4P는 1600이 되게 될 거고 P는 얼마? 400이라고 하는 거. 거래량이라고 하는 것은 1200이라고 하는 거. 그래서 이제 균형 가격만 물어봤으니까 300에서 400으로 100이 상승하게 된다. 이게 이제 가장 쉬운 형태의 문제가 되게 될 테고, 그 다음 문제 가서 28회 때 문제 조금 업그레이드를 시키게 됩니다. 그래서 자, 뭐 복잡하게 되어 있는데 자, 공급 함수 그대로 있고요. 수요 함수가 두 개가 나오게 된다. 그래서 역시 이 P는 900-P라고 이렇게 되어 있고, 정리하게 되면 3P는 900이기 때문에 P는 얼마? 300. 거래량이라고 하는 것은 600이라는 값이 첫 번째 균형점이 되게 된다. 그래서 가격이 정해지게 되면 거기다 이제 함수에다가 대입하면은 거래량이 정해지게 된다. 자, 그럼 두 번째 균형점은 2P라고 하는 것은 1500-P라고 하는 것이 나오게 되죠. 그래서 3P는 1500이니까 자, P는 얼마? 가격은 500이라고 할 것. 거래량이라고 하는 것은 1000이라고 하는 것. 그래서 균형 가격은 300에서 500으로 200 상승하게 될 것이고, 균형 거래량은 자 600에서 1000으로 400 증가하게 된다. 이런 식으로 이게 이제 28회 때 문제에서 26회 때 문제는 균형 가격만 물어봤고 28회 때 문제는 균형 거래량까지 약간 업그레이드를 시키게 됩니다. 그리고 30회 문제가 좀 특이하게 구성이 됐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시장 수요 함수 QD 800-EP 공급 함수 200이라고 되어 있다. 그런데 공급 함수가 300으로 변화가 되게 된다라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건 이제 오히려 되게 간단한 주제인데요. 자, 먼저 첫 번째 균형 점을 보게 되면 가격을 P를 대입하면 되는 거야. 그래서 자, 첫 번째 균형 거래량이라고 하는 것은 얼마? 200 대입하게 되면 첫 번째 균형 거래량은 400이 된다. 아까 균형 가격은 얼마? 200이라고 하는 것이 균형 가격이 될 테고 거래량은 얼마? 400. 두 번째 균형점을 보게 되면 가격은 얼마? 300으로 주어져 있다. 저 300을 대입하게 되면은 거래량은 얼마? 200이라고 하는 거야. 그래서 균형 거래량을 보게 되면 400에서 200으로 바뀌니까 200 감소라고 하는 것이 공통적인 이슈. 자, 한편 가격이라고 하는 거 지금 보니까 공급 곡선 가격에 대해서 점점점이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200이라고 하는 거 P1이라고 하는 거, 이게 첫 번째. 두 번째 가격 올랐네요. P2 300이라고 하는 거. 자, 그러면 이제 이게 공급 곡선이 누워 있는 것을 가리켜서 어떻다? 완전 탄력적이다 라고 이렇게 가게 됩니다. 그래서 문제 약간 경향이 바뀌었는데, 일단 앞에 26개 28의 문제 같은 경우는 공급 함수는 그대로 두고 수요 함수만 한 번씩 변화를 주게 된다. 그리고 나서 여기서는 이제 두 번째 이슈에서는 자, 지금 30회 문제에서는 자, 공급 함수가 변화가 있게 된다. 수요 함수는 변화가 없다라고 할 것 해서 오히려 되게 간단하게 구성했던 문제. 그래서 아무래도 지금 남아있는 문제 다시 출제를 한다라고 한다면 제일 유력한 문제 형태가 이거겠죠. 그래서
수요 함수를 하나로 두고 공급 함수를 두 개로 두는 방식. 그래서 균형 가격과 균형 거래량을 구하시오. 이 정도의 문제가 될 것 같은데 얘는 근데 주기를 보니까요. 26, 28, 30에서 짝수 회차에 주로 출제가 되는 이슈가 되게 된다. 그러면 홀수 회차는 어떤 문제가 나오게 될 것이냐? 바로 수요 공급의 변화라고 하는 주제를 가지고 구성을 하게 되죠. 그래서 홀수 회차는 수요 공급의 변화라고 하는 거. 그래서 보니까 다른 거 필요 없고 공급이 불변이고 수요가 감소한다. 공급은 이렇게 공급 다시 공급이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그리게 공급 곡선은 이렇게 그리게 되죠. 공급은 변화가 없다. 근데 첫 번째 수요 함수에서 두 번째 수요 함수 수요가 감소하게 된다. 그림 그려보면 된다고. 그러면 첫 번째 균형 가격 대비 두 번째 균형 가격은 어떻다? 하락하게 될 것이고 이게 D0 그 다음에 D1 다시 갑시다. 공급이 원칙적으로 공급 변화가 없다. 하나의 수요 곡선을 그려주게 됩니다. 균형점을 잡아주게 되죠. 그래서 이걸 만약에 E1이라고 E0라고 얘기를 하면은 첫 번째 균형점, 두 번째가 E1이라고 이렇게 타이틀을 붙이게 되면은 가격은 어떻다? 하락하게 될 테고 거래량은 어떻다? 감소한다. 해서 답은 1번을 틀리게 구성이 됐습니다. 그래서 요거랑 이제 같이 비교해서 이 문제가 25회 때 구성이 됐는데 30회 때 문제 구성할 때 이런 거 있었잖아요. 수요가 완전 탄력적일 때 수요가 증가하게 되면 요걸 가지고 가격은 상승하게 된다. 이 문제를 가지고 뽑아냈단 말이야. 다시 수요가 완전 탄력적일 때 수평선입니다. 수요가 증가하면 우상향이 되기 때문에 이때 가격은 상승하게 된다. 요걸 가지고 30회 때 약간 특이하게 뽑았어. 그래서 전통적인 문제는 수요가 공급하고 수요 둘 중에 하나의 변화를 주는 데 비해서 30회 때 문제는 뜬금없이 혼자서 수요 혼자 증가하고 수요 혼자 감소하는 이런 모습을 보여주게 되더라 라고 하는 거. 이렇게 그림을 잡죠. 엄밀히 따지면 이런 식의 구조가 되는 거야. 수요 곡선이 완전 탄력적이다 라고 이렇게 돼 있습니다. D0라고 보고요. 공급 곡선이 하나가 있다 하십시다. 그러면 첫 번째 균형점은 어떻다? 이 점이 균형점이 될 것이다. 그런데 지금 수요가 증가하게 되면 D1이 되게 되면 어떻다? 가격은 상승하게 된다. 이런 식의 얘기. 그래서 문제에서 공급이 불변이고 이런 말이 없긴 한데 굳이 해석하면 이런 의미를 가지게 된다. 그래서 아까 우리가 공부했던 것 중에서 수요가 완전 비탄력적일 때라고 하는 것을 전제하죠. 공급은 그대로 변화가 없다고 치고요. 만약에 수요가 증가하게 된다. 그러면 이렇게 가겠죠? 수요가 우상향하는 모습을 보이니까. 그래서 가격은 어떻다? 상승하는 모습을 보여주게 될 것이다. 해서 이게 이제 혼자서 좀 특이하게 구성했던 사례. 그리고 일반적인 모습은 바로 이 문제와 같은 그림이다. 그래서 나머지도 다 똑같은 그림이에요. 뭐 해보고 말 것도 없어. 하나만 가볼까요? 수요가 불변이고 공급이 증가한다. 하나만 예시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수요 공급 한번 그려줘야 돼. 수요 공급 하나 그려주고 나서 얘기를 시작을 해야 되죠. 수요 공급이라고 하는 거. 근데 수요가 변화가 없다. D는 변화가 없고 공급이 증가한다. 그럼 공급이 증가하는 얘기는 우하향하는 모습을 가게 된다. 그러면 가격은 하락하게 될 것이고 거래량은 어떻다? 증가하게 된다. 그래서 무조건 그려보셔야 돼. 오른쪽으로 가는 것을 가리켜서 증가, 왼쪽 가는 것을 감소라고 하는 나머지 생략합니다. 그래서 논의 쟁점, 이건 이제 거저주는 문제. 근데 어찌됐든 간에 얘가 주로 홀수 회차에 구성되는 그런 문제가 되게 된다. 다만 30회 때 아까 수요가 완전 탄력적일 때 수요가 증가하는 경우 요걸 가지고 내서 좀 까다롭게 나왔던 사례가 되겠다라고 할까 이렇게 봐야 되겠고요. 그 다음 문제 가서 확인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29회 때 나왔던 문제, 주택의 매매 시장의 수요 공급에 관한 설명 틀린 것을 고르셔서 수요 공급이 모두 증가하면 균형 거래량은 증가한다 해서 수요 공급, 이게 D0, S0 해서 수요가 증가하게 된다라고 할까? 수요가 증가하는 이렇게 그림을 그리게 되겠죠. 공급이 증가한다. 그럼 이렇게 그리겠죠. 이게 균형점이 되게 되죠. 그러면 가격은 상승하고 어떻다? 거래량이라는 것은 증가하게 돼. 이 점하고 이 점을 비교했을 때 이렇게 이게 이제 이런 경우도 있고 하여튼 최소한 균형 거래량은 무조건 어떻다?
증가한다. 가격 상승 여부는 사실 따져볼 수는 없습니다. 왜? 수요의 증가폭과 공급의 증가폭에 따라서 가격 상승 여부는 달라진다. 해서 일단 1번 오른편. 자, 주택에 다시 이제 검토를 해볼 것이 주택 수요의 가격 탈성이 완전 탄력적이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수요가 완전 탄력적이다 라고 이렇게 주어져 있고요. 공급이 증가한다. S0에서 S1으로 공급이 증가한다. 그러면 이때는 가격은 변하지 않고 거래량은 증가하게 된다 라고 할 것. 세 번째, 해당 주택의 가격 변화에 대한 수요량의 변화라고 하는 것. 다시 다른 거 필요 없고 수요량의 변화라고 하는 것은 하나의 수요 곡선상 점의 이동으로 나타나게 된다. 근데 자, 수요 곡선상의 이동으로 나타나게 된다라고 해서 요거 틀리게 구성이 됐죠. 그래서 3번을 답으로 구성했고요. 4번 수요가 증가하면 주택 공급이 탄력적일수록 균형 가격이 크게 상승한다. 요거 이게 제일 사실 논의의 핵심 이슈죠. 탄력적일수록 비탄력적일수록 뭐가 공급이라고 해서 그럼 이렇게 가는 거야. 지금 공급이 탄력적일수록 공급이 비탄력적일수록이라고 먼저 전제를 끌어놓고 나서 얘기를 해야 되죠. 그 다음에 이제 수요가 증가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림은 이제 그림을 그려봐야 되지. 공급이 수요가 증가한다 요렇게 가게 되죠. 이게 첫 번째 수요함수, 두 번째 수요함수, 수요가 증가한다 라고 하면 이게 첫 번째 수요함수, 이게 두 번째 수요함수. 그래서 만약에 탄력적이다 라고 전제를 이 그림이죠. 탄력적이다 라고 하면 가격은 변화가 없다 라고 할까. 비탄력적이면 어떻다? 가격은 상승하게 된다 라고 하는 거에서 탄력적일수록 가격이 더 크게 상승한다. 틀리게 구성이 됐다라고 할 것 해서 아까 이게 맞구나. 수요량의 변화는 동일한 수요 곡선은 점의 이동으로 나타난다. 3번은 맞고요. 4번을 틀리게 구성을 했다. 해서 자, 지금요 거의 2년에 한 번꼴로 탄력적일수록 비탄력적일수록 이런 식의 표현이 자꾸 나온단 말이야. 그래서 어떻게 해야 돼? 신경을 써야 된다고 두 개로 무조건 그려봐야 돼. 다 완전 탄력과 완전 비탄력을 그려놓고 나서 접근을 해야 된다. 자, 주택 공급의 가격 탄력성 장기에 비해서 더 탄력적이 되게 된다. 요걸 이제 탄력성이 더 크게 나타난다. 이런 식의 표현을 쓰게 됩니다. 그래서 답은 4번으로 구성을 했던 사례. 틀린 건 이렇게 구성을 합니다. 그래서 자, 이게 주로 이제 홀수요차에 구성이 되는데 아까 본 것처럼 30회 때도 이 문제가 하나 구성이 됐던 사례가 있다. 해서 이렇게 설명을 드리게 됩니다. 그래서 요 정도 내용으로 봐야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자, 부동산 경기 변동 얘기 나와 있죠. 자, 다른 거 다 필요 없고요. 부동산 경기 변동 얘기를 논하기 위해서는 자, 노제 정책 올라갈 때는 하한선, 내려갈 때는 상한선. 그 다음에 일반 경기 변동과 부동산 경기 변동을 비교했을 때 이렇게 설명을 드렸습니다. 일반 경기 변동보다 주기 길고 진폭 크고 불규칙적이다 라고 하는 거, 이게 그동안 문제 거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이슈가 되게 된다. 해서 일반 제 질문 가보겠습니다. 부동산 시장은 일반 경기 변동과 같이 회복 상향, 후퇴 하향 등 네 가지 국면 외에 안정 시장이라는 국면이 있다. 오른편인데 큰 이슈 안 되고요. 자, 경기 변동 국면은 이게 올라가냐 내려가냐 이걸 판단할 때는 공실률, 건축 허가 건수 등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다. 그 다음에 일반 경기 변동에 비해서 정점과 점점 간의 진폭이 작다라고 해서 부동산 경기 변동은 진폭 크고 불규칙적이고 주기 길다라고 하는 거 해서 답은 3번 뽑아냈고요. 자, 상향 국면 올라가는 거죠. 어떻다? 하한선이 되는 경향이 있다. 요 정도까지. 그래서 결국 여기서는 문제 쟁점이 요거 3번 쟁점하고 5번 쟁점을 가지고 문제 구성이 주로 이루어지고 있다. 그 다음에 이제 검토 드리게 될 주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부동산 경기 변동 틀린 것을 고르시해서 부동산 경기는 지역별로 다르게 변동할 수 있으며 같은 지역에서 부분 시장에 따라서 다른 변동 양상이 나타날 수 있다. 큰 의미 없고요. 부동산 경기 변동은 착공량, 거래량 등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다. 큰 의미 없고요. 3번 부동산 경기와 일반 경기는 동일한 주기와 진폭으로 규칙적 반복적으로 순환돼서 3번을 틀리게 구성했다. 그래서 이 문제를 출제하는 기술을 보니까요. 지금 26회 때 했던 문제를 29회 때 약간 표현을 바꿔가면서 출제를 하고 있다. 그리고 상승 국면일 때 올라가는 거죠. 올라갈 때는 하한선이 되는 경향이 있다라고 하는 거. 그 다음에 이제 업무용 부동산의 경우 공실률 증가하는 경향이 있다. 하강 국면에서 해서 오른편 큰 의미
의미는 없어요. 어차피 문제는 3번, 4번 두 개를 가지고 구성을 하게 된다. 그래서 이렇게 26개, 29회 때 문제 보셨고요. 그 다음에 이제 검토 드리게 될 주제, 부동산 경기 변동 등에 관한 설명. 틀린 것은 25회 때 문제. 자, 지금 부동산 경기도 일반 경기와 마찬가지로 회복, 상향, 후퇴, 하향 국면 등의 순환적 경기 변동을 나타낸다. 하향 국면이라고 하는 것, 상한이 되는 경향이 있다. 상향 국면이라고 하는 것은 하한이 되는 경향이 있다. 회복도 올라가는 거죠. 올라가는 게 다 하한이 되는 경향이 있다. 후퇴 국면, 내려가는 거죠. 상한이 되는 경향이 있다. 다음 몇 번? 5번 이렇게 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하나 의미를 외워서 쇼를 치는 것이 아니라 올라가냐 내려가냐. 올라갈 때는 하한선, 내려갈 때는 하자, 내려갈 때는 상한선으로서 의미를 가지고 있다. 해서 두 개 주제 가지고 거의 다 구성이 되게 돼요. 자, 지금 문제가요. 얘가 하나, 둘, 세 문제 보셨고요. 그 다음에 이제 좀 특이했던 문제 하나 구성이 되어 있죠. 그래서 부동산 시장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중 불황과 물가 상승에 동시에 나타나는 현상에서 자, 여기서는 이제 스태그플레이션이라고 하는 것을 답으로 구성을 하고 있다. 그래서 자, 먼저 인플레이션이라는 개념 좀 이따 확인할 텐데요. 자, 물가 상승하고 호황인 국면을 가리켜서 인플레이션, 디플레이션은요 물가 하락하고 불황인 국면을 가리켜서 디플레이션, 스태그플레이션은 물가는 상승하면서 자, 경기는 또 불황인 상황을 가리켜서 스태그플레이션이라고 얘기하죠. 자, 콘주키라고 하는 거, 요거 이제 요약집 가지고 이제 설명을 드리게 될 주제가 될 것이고요. 해서 요 정도까지가 부동산 경기 변동이라는 주제. 해서 총 4문제가 구성이 되게 된다. 그래서 자, 일단 자, 주기 길고 진폭 크고 불규칙적이다 이 얘기, 올라가냐 내려가냐 이 얘기, 그 다음에 콘주키. 여러분 요약집 가지고 한번 체크를 해볼까요? 그래서 부동산 경기 변동 관련해서 10페이지 가서 보시게 되면 일반 경기 변동의 종류, 콘주키 이렇게 되어 있죠. 컨트라테 파동, 주글라 파동, 그 다음에 키친 파동이라고 하는 거. 그 숫자 외울 거 없고요. 숫자 외울 거 없고 순서 정도만 기억을 해 주시면 좋겠다. 그래서 이 부동산 경기 변동은 일반 경기 변동에 비해서 주기 길고 진폭 크며 불규칙적이다 라고 이렇게 정의를 합니다. 여기 이제 2번이나 답을 뽑았던 그런 이슈가 되게 될 것이고요. 그 다음에 물가 가지고 인플레이션이라고 하는 거. 자, 물가 상승하면서 호황, 디플레이션은 물가 하락하고 자, 경기가 침체되는 거. 스태그플레이션, 불황 속에서 물가만 상승하는 현상을 스태그플레이션. 그리고 올라가는 때는 하한선, 내려갈 때는 다 상한선으로서 의미를 가지고 있다. 그 외 계절적 변동 또는 무작위적 변동 이런 것들도 존재할 수 있다. 해서 지금 이제 총 3개 이슈 가지고 구성을 하고 있고, 지금 이제 7회 때는 어떤 것이 콘주키라고 하는 거. 콘주키, 컨트롤 파동, 주글라 파동, 그 다음에 키친 파동 이런 순서에 따라서 주기 긴 거부터 말씀을 드렸다. 그래서 지금 31회 때 혹시 기존에 내왔던 문제와 관련해서 콘주키 순서 같은 거 물어보는 것들 예상을 해볼 수가 있겠다라고 할 거라서 자, 그래서 이게 사실 논리 체계가 안 맞죠. 부동산 경기 변동이 컨트로티브 파동으로 중심을 갖고 얘기할 것인지 주글라 파동을 갖고 얘기할 건지 키친 파동인지 하여튼 불분명해 이게 자체가. 그러나 일반적으로 우리가 외워서 갈 때 주기 길고 진폭 크고 불규칙적이다 라고 이렇게 정리를 하게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남아있는 주제가요 뭐가 있어요? 바로 거미집 이론이라고 하는 거. 이 거미집 이론 문제는 계산 문제로 볼 수도 있고 뭐 등등등 하는데 아주 간단하지. 자, 일단은 초탄이 공타보다 컸을 때 다 수렴형이 된다. 공기가 수기보다 컸을 때 다 수렴형이 되게 된다. 그래서 수렴형의 반대편은 발산형, 같으면 순환형 이렇게 가게 됩니다. 그래서 얘도 거의 매년 한 문제가 구성이 되죠. 그래서 외울 게 공기, 수기 이거 가지고 거의 다 해결이 됩니다. 그래서 공급 곡선 기울기의 절대값 양의 값을 갖습니다. 그 다음에 공급선 기울기라는 것은 양의 값을 가질 테고 수요곡선 기울기는 음의 값을 가질 텐데 양음을 떼내고 절대값만 가지고 판단을 하게 된다라고 할 것. 이거 그냥 거저 주어져 있지. 자, 공기가 수기보다 크다라고 하는 절대값 기준으로 그러면 어떻다? 이것은 수렴형이 되게 된다라고 할 것.
두 번째 같네요. 그럼 뭐가 된다? 순환형이 되게 된다. 뭐 생각하고 자식할 것도 없어. 그냥 거저주는 거야. 5초 안에 풀 수 있는 그런 문제 형태가 되게 된다. 24회 때 2개 가지고 물어봤어요. 근데 하여튼 이런 문제 나와도 일 없이 막 쳐 있고 이러지 말라고. 짜증나니까 그냥 대충 보라고. 대충 보면 그냥 5초, 3초 만에 풀 수 있는 그런 문제라고요. 그 다음에 이제 논의하게 될 주제가 이런 문제가 나왔어요. 27회 때 문제, 24회 때 문제 2개 물어봤고 27회 때 문제 3개를 갖고 구성을 합니다. 수험생들 와 겁나 어렵다, 길어졌다. 다 쓸데없는 소리지. 공기가 수기보다 큰 게 뭐야? C 시장. C 시장은 뭐가 된다? 수렴형이 되게 된다라고 하는 거. 절대값만 따지니까 공기가 수기보다 크면 어떻다? 수렴형이다라고 할 거. 이렇게 되어 있네요. 그럼 같은 게 있네요. 순환형이다라고 할 거. 다음 몇 번? 5번 이렇게 구성을 하게 됩니다. A부터 보지 말고 공기가 수기보다 큰 거 수렴형. 이거 외웠으니까 그거 찾아봐서 이렇게 세팅하면 답은 5번으로 구성을 하게 된다. 그 다음 문제 가서 볼까요? 25회 때 문제 같은데 나름 어렵게 낸 거야 해서 뭐라고 쭉 써 있는데 그냥 공기 수기. 여기서 이제 자 문제 푸는 테크닉 P로 정리한다 라고 하는 거. P로 정리한다. 우리가 중학교 공부하실 때 이런 거잖아. X축, 가로축, Y축, 세로축 있다고 그런 식으로 해서 Y는 이런 식으로 공부를 했던 바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어떻게 접근을 해야 된다. 자, 우리가 경제론 할 때는 자, P, Q 이런 식으로 표시하거든. 그래서 P equal 이렇게 정리하시면 되는 거야. 그래서 여기 보니까 이렇게 돼 있지. 이 P는 500-QD. 그럼 이제 P로 정리하면 250-2분의 1QD. 수요 곡선 기울기의 절대값은 얼마? 2분의 1이 되게 된다. 그 다음에 3P는 300 플러스 4QS. 그래서 P로 정리하면 양쪽을 3으로 나누면 되죠. 100 플러스 3분의 4 QS라고 하는 거. 3분의 4 QS. 자, 공급 곡선 기울기의 절대값 3분의 4, 수요 곡선 기울기의 절대값 2분의 1. 공기가 수기보다 크니까 뭐가 된다? 수렴형이 되게 된다. 이렇게 정리를 하게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자, 여기 P 바로 주어져 있다. 그래서 수요 곡선 기울기의 절대값은 2가 되게 될 것이고 이 P는 100 플러스 4QS. 이걸 정리하면 P는 50 플러스 2QS. 그래서 공급 곡선 기울기의 절대값 2, 수요 곡선 기울기의 절대값 2. 같네요. 그러면 어떻다? 순환형이 되게 된다. 그래서 다음 몇 번? 4번 이렇게 가게 되는 거야. 무조건 P로 정리한다. 이거 15초, 20초 걸리지 않습니다. 무조건 P로 정리한다. 다만 이 문제 풀어가는 과정에서 가끔 1이 나올 때가 있어. 자, 마이너스 QD 이런 식으로 나왔을 때 그건 1이라는 값을 갖게 된다. 이것만 이제 문제 풀어갈 때 깜빡 착각할 수 있는 숫자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자, 이런 문제. 그래서 25의 문제가 나름 어렵게 구성을 했던 문제가 되게 된다. 자, 공급 곡선 기울기의 절대값 또는 수요 곡선 기울기의 절대값을 직접 계산을 하기를 유도했던 문제가 되게 된다라고 할 것. 그 다음 검토 드릴 주제. 자, 보게 되면은 뭐 다르게 복잡해 보이는데, 이거 보면 이거 딱 보는 순간 뭐야? 아, 이게 거미집 이론이구나 라고 하는 거. 그래서 A 부동산 시장에서 QD는 100-P. 그럼 여기서 정리하면 P는 뭐가 된다? 100-QD. 이게 A 부동산 시장에서 수요 곡선 수요 함수가 되게 된다. 그 다음에 이제 EQS는 마이너스 10 플러스 P. 이걸 P로 정리하게 되면은 EQS 플러스 10이 되게 된다. 자, 수요 곡선 기울기의 절대값 1이 됩니다. 공급 곡선 기울기의 절대값은 2가 된다. 그래서 공기가 수기보다 크니까 뭐가 된다? 수렴형이 되게 된다. 라고 할 거. 이렇게 가게 되는 거예요. A 부동산 시장은 일단 수렴형에 해당되게 된다. B 부동산 시장 볼까요? 자, QD는 500-2P. 무조건 P로 정리해야 돼. 자, 그래서 2P는 500-QD. 이런 식으로 수식을 정리를 하죠. 그러면 P로 정리하게 되면 250-2분의 1QD라고 하는 거. 이게 비부동산 시장에서 수요 곡선 기울기의 절대값 2분의 1이라는 값이 나오게 된다. 비부동산 시장에서 3QS는 마이너스 20 플러스 6P. P로 정리해야 돼. 6P는 뭐가 된다?
6P는 3QS 플러스 20. 자, 양쪽을 6으로 나눠주면 P라고 하는 것은 2분의 1QS, 2분의 1 QS 플러스 6분의 20 이런 식의 값. 그래서 자, 수용성 기울기의 절대값 2분의 1이었었고 공급곡성 기울기의 절대값도 2분의 1 해서 이게 뭐가 된다? 순환형이 되게 된다. 몇 번? 1번 이렇게 가게 됩니다. 그래서 이게 아무것도 아니라고 뒤에 보완제 특이한 걸 29회 때 이제 구성을 했는데 이거까지 갈 이유도 없어. 닭대가리인 거야. 야, 왜? 두 개만 알면 답을 다 풀 수 있게 구성을 하는데 뭐하러 뒤를 보겠습니까? 이거는 어느 하나로 똑바로 외워야 돼. 근데 이제 공부를 할 때 어설프게 이게 제대로 정리가 안 돼 있으니까 뒤에까지 보완제까지 보고 막 대가리 굴려가면서 그럼 머리가 아니라 대가리입니다. 그래서 그냥 우리 공인중개사 시험에서 3개 물어볼 때 대부분이 2개 알면 답을 맞출 수 있게 세팅을 해준다. 이유는 딱 한 가지예요. 1분 안에 한 문제를 풀어야 되기 때문에 이걸 다 알아야 풀게 되면 이게 시간 제한 문제가 걸리게 됩니다. 그래서 애초에 3개 물어볼 때 2개만 맞춰도 답을 맞출 수 있게 세팅을 해주게 된다. 그래서 지금 거미집 이론 얘기가요. 24회 때 나왔었고 그 다음에 거미집 이론 24회 때 그 다음에 27회 때 이렇게 아예 숫자 주면서 따져 물었던 문제. 그 다음에 이제 25회 때하고 29회 때 나왔던 문제가 이렇게 계산 등을 유도했던 문제. 30회 때 안 나왔어요. 그러면 올해 특별한 사전임수 100% 출제가 될 것으로 보여지는 영역이 거미집 이론. 뭐 근데 어려울 것도 없어. 그저 아예 숫자 24, 27회처럼 숫자 주어졌으면 정말 감사한 문제고 나름 응용 들어갔으면 P로 정리한다. 라고 하는 것만 기억을 하시면 되겠다. 그래서 여러분 자료 이제 11페이지 가면 자, 그 수탄이 공탄보다 컸을 때 수렴은 이건 요즘에 안 내. 23회 때 마지막 고생했고 공기가 수기보다 컸을 때 뭐가 된다? 수렴형이 되게 된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기울기 값을 구해내기 위해서는 무조건 어떻다? P로 정리를 하게 된다. 이게 이제 실제 시험 문제를 풀어가는 테크닉에 관한 주제가 되겠다라고 할 것. 해서 자, 요렇게 해서 지금 이제 설명드린 주제가 거미집 이론이라는 개념까지 보셨습니다. 그래서 잠시 끊었다 다음 주제 확인합니다.